제2형 당뇨는 크게 유전적인 취약성과 비만,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의 조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습관, 그리고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고요. 비만 중에서도 우리 내장지방 축적과 그리고 우리 신체 중심부, 복부 쪽 지방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제1형 당뇨 발병 최근에 공부했었죠. 제1형 당뇨랑 비교해도 제2형 당뇨가 오히려 유전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일란성 쌍둥이 일치를 봤더니 무려 70에서 90%나 됐다라고 하고요. 엄마, 아빠, 양쪽 부모님이 다 제2형 당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식에서 그 위험성이 40%나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직계가족 중에 제2형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장에 당뇨에 걸리진 않더라도 비당뇨임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인슐린 저항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제2형 당뇨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2형 당뇨의 위험으로는요. 출산 시 체중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체중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이것도 다 제2형 당뇨의 위험 요인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임신 시에 산모분이 혈당이 높다, 태아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인이 되었을 때 제2형 당뇨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전성, 그리고 이 비만도요, 인슐린 저항성 증가에 기여를 합니다. 자,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려 볼 텐데, 쉽게 말하면 인슐린에 반응해서 의존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도 인슐린이 어떻게 우리 신체에 작용하는지 간, 골격근, 지방세포를 중심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인슐린의 의존적인 조직, 인슐린의 표적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이 증가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당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인슐린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혈당에 대한 이용률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락실에 어렸을 때는 100원만 넣어도 이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500원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100원을 넣으면 오락기 안 돌아가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똑같은 양의 인슐린을 주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린 사람한테는 이게 정상인애처럼 혈당이 이용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이라도 늘려서 500원으로 주면 그제서야 100원만큼이라도 혈당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양으로 일단 승부를 보려고 해요. 일단 양이라도 증가시켜서 혈당 이용률을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100원을 주면 오락실 기기가 안 돌아가죠. 500원을 줘야지만이 옛날 100원치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손해지만 어떻게든 이제 500원을 마련해서 계속 똑같은 이용률을 조절하는 거죠. 결국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500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누가 합니까? 이거 신체에서 바로 베타셀이 하는 거잖아요. 베타셀에서 계속 인슐린을 만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 양을 증가시켜서 고인슐린 혈증을 유지하지만 결국에는 고갈이 돼서 점차 괴리가 생깁니다. 저항성은 날로 증가하는데 여기에 이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차이가 나면서 혈당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2형 당뇨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간이랑 골격근, 지방세포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그게 왜 제2형 당뇨랑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에서 인슐린이 오더라도 얘가 이제 기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이제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 에너지가 지금 별로 없나 보다. 얘가 에너지를 만들어요. 원래 이제 당이 풍부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제 에너지를 굳이 당장에 더 필요하지 않는다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얘가 또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에너지 연료를요. 그래서 지방 세포에서 지방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산이 혈중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혈중의 지질이 증가하게 되면 누가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간에서 처리를 하겠죠. 최근에도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내인성 경도를 활용해서 간에서 VLDL이라고 하는 지질 단백을 만듭니다. 합성을 하고 분비를 할 텐데요. 결국 이런 상황은 이상 지질혈증이랑 관련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좋은 녀석인 HDL은 떨어지고 나쁜 녀석인 LDL은 증가하고 또 혈중의 트라이글리세리드도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풍부한 지방은 결국 간에서 축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방간 중에서도 비알코올성 지방이죠. 지방간. 자, 간단하게는 네플D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결국 이제 간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격근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정상인 같았으면 당이 많다? 그러면 인슐린이 작용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겠죠. 아니면 글리코겐의 형태로 축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자, 굳이 따진다면 글리코겐 합성 등에 좀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인에서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인슐린 수용체입니다. 인슐린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AKT, PI3K 이런 이제 시그널링을 통해서 인산화 활성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일단 고인슐린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수용체의 수준이 떨어져요. 수용체 수가요. 거기다가 이런 인산화 활성이 떨어져서 결국 이런 수용체 후 단계에 있는 인산화, 비인산화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런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과도한 지질이 이런 골격근에 축적이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게 말하면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ATP를 만드는 과정을 자, 그런 산화적 인산화가 방해가 되면서 ATP 생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지질이 축적이 되면서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죠. 안 좋은 거 ROS가 또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제2형 당뇨랑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혈당을 잘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다음 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인슐린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결국 간에서는 포도당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을 내가 늘려야지 라고 해서 포도당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런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 증가는요. 공복혈당 증가랑 관련이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말초 조직에서의 당 이용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내가 밥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혈당이 오르겠죠. 이 혈당을 처리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내당능, 당을 견뎌내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 내당능에 장애가 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 식후 혈당 증가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그래프 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정상이고요. 요게 이제 타입 2 DM입니다. 요게 이제 용량 그리고 이용, 그러니까 반응성을 보여주는 도즈 리스폰스 커브거든요. 인슐린의. 자, 보시면 똑같은 용량임에도 이용률이 정상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죠. 이게 바로 민감도가 떨어져 있다, 저항성이 생겼다 라고 바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르게 말하면 마치 이게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 것 같다라고 해서 라이트 시프트 됐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게 그 평행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이용률도
30에서 60% 정도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 이렇게 인슐린 민감도예요. 그리고 Y축이 인슐린 분비량.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을 타야 되거든요.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당능 있죠. 내당능이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분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똑같은 오락실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예전에는 100원만 내도 됐는데 지금은 500원이나 내야 된다. 이게 이제 100원 상태예요. 100원만 내도 오락실 기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면 바꿔 말해서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당장에 내당능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라인은 내당능이 정상으로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민감도가 떨어지지만 분비량이라도 증가시켜서 내당능을 맞춘다. 이 곡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이게 바로 민감도는 떨어지고, 즉 저항성은 증가하지만 분비량을 증가시켜서라도 내당능을 맞추는 거라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갑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NGT 정상 내당능을 유지하는데요. 결국에는 이건 무리라고 했어요. 500원 계속 만드는 거 무리입니다. 그래서 베타셀이 결국에는 지쳐서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결국에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내당능에 장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Impaired Glucose Tolerance의 약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내당능 장애가 오면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요? 식후 혈당 증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간에서도 포도당 생성이 증가해서 공복혈당 증가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IFG로 나타나는 거죠. Impaired Fasting Glucose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두 개 다 나타났다. 인슐린 분비 감소와 함께 타입 2 DM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의 개념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대사성 증후군으로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속한 항목들이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겼으니까 고혈당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 내당능 장애, 공복혈당 장애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복부, 내장, 지방, 비만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타입 2 DM이랑도 결국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공부했었던 이상 지질혈증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결국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혈압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상과에서 공부하는 PCOS도요. 바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드로겐이 증가해서 생기는 거죠.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래서 다모증이 생기고 털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여드름이 증가하게 되고 또 월경이 없어지죠. 그래서 만성적인 무배란이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자, 폐경전 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고요. 거기다가 자, 피부과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흑색 극세포증 있죠.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피부가 접히는 쪽, 여기에 색소가 시꺼멓게 침착이 됩니다. 색소가 침착이 되고 판처럼 피부가 두껍게 됩니다. 자, 이게 다 인슐린 저항성이랑 관련이 있고요. 결국 우리가 제2형 당뇨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인슐린의 저항성 증가와 함께 결국에는 인슐린의 분비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제2형 당뇨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인슐린의 분비능이 떨어지는데 현재로서는 정확하게는 규명되어 있진 않지만 가정하기로는 이런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함께 유전적인 손상이 가해져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셀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타셀의 기능도 떨어뜨리고 중량도 떨어뜨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들을 좀 설명드려보면 먼저 제2형 당뇨 초기에 인슐린 분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정상인에서는 인슐린의 분비는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분비가 되고 두 번째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는 구간입니다. 자, 초기 2형 당뇨 환자의 인슐린 분비 곡선을 그려보면요. 상대적으로 이 첫 번째 구간에 분비가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오래 지속이 되면 다 망가지게 나타나겠죠. 거기다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요. 당에 의해서도 분비가 촉진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아르기닌처럼 당이 아닌 녀석에 의해서도 분비가 촉진될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런 이제 당에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가 먼저 선택적으로 망가지더라 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 우리가 초기에는요. 프로인슐린이 오히려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왜 발생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프로인슐린은 인슐린의 전구 단계에 있는 물질이죠. 프로인슐린의 가공 단계,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인슐린은 부족해지고 프로인슐린은 쌓여서 증가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프로인슐린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 또 인슐린 분비는 감소랑 연결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요. 결국에 이 오래 지속될수록 베타셀의 중량 자체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밀린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베타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밀린 들어보셨나요? 베타셀에서 인슐린과 함께 같이 분비가 되는 녀석이에요. 아밀린을 쉽게 말한다면 이 아일렛에 있는 아밀로이드 펩타이드입니다. 자, 뭔가 아밀로이드 하니까 침착이 될 것 같죠? 맞습니다. 자, 오래 지속된 제2형 당뇨 환자에서 봤더니 이 아일렛에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타셀 기능 부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이러니한데 당 독성도 가진다라고 해요. 자, 당이 이 베타셀 기능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만성적으로 고혈당에 노출되게 되면 당 독성에 의해서 베타셀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당을 감지해서 베타셀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건데 오히려 만성적인 고혈당에 노출되면 베타셀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요. 결국 우리가 빠르게 혈당 조절을 개선해야지 베타셀의 기능을 호전시켜서 더 우리는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혈당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결국 베타셀 기능 개선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당뿐만이 아니라 지질 독성도 베타셀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질이 오히려 이제 분해가 돼서 혈중에 지방산이 떠돌아다니고 또 이와 함께 전신적 그리고 이제 국소적으로 염증 사이토카인들이 증가하게 돼요. 자, 전신적인 염증 증가도 바로 제2형 당뇨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루킨 6라든지 CRP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었죠. 이런 애들이 증가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지질 독성이 또 베타셀에 영향을 미쳐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GLP-1 들어보셨죠? 우리가 GLP-1 아고니스트를 당뇨 약제로도 쓰고 있는데 이 GLP-1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GLP-1 이 녀석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슐린의 분비는 감소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간단한 그래프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Y축이고요. 혈당, 그리고 베타셀의 기능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시기로 나눠볼 텐데 단순 비만부터 뇌당능 장애 시기, 그리고 결국 당뇨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오래 지속이 되는 당뇨를 의미합니다. 자, 일단 비만일 때도요. 인슐린의 저항성은 증가한다라고 했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고, 자, 인슐린의 저항성은 증가합니다. 비만 때부터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지속이 되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 곡선입니다. 그리고 자, 베타셀은 내가 최대한 이 증가된 저항성에 맞춰서 내당능을 정상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록 처음에는 이제 100원짜리로도 오락실기가 돌아갔지만 내가 이제 500원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맞춰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분비량도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증가된 인슐린 저항성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증가는 하는데요. 자, 잘 따라가는가 싶었더니 결국에는 부전에 이르고 맙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인슐린이 결국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지속이 될수록 당연히 베타셀은 부전에 빠지게 되고 말죠. 자, 그 다음에 혈당 조절은 당연히 이제 더 안 되겠죠.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점차 오를 겁니다. 자, 이게 식후 혈당. 보통 식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이 뇌당능 장애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IGT, 글루코스 토러런스가 망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복혈당도 나타나겠죠. 결국 이제 당뇨일 때는 공복혈당 장애, 식후혈당 장애 다 나타날 겁니다. 자, 공복혈당 곡선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공복혈당 장애를 우리가 IFG라고 했죠. 패스팅 글루코스가 망가졌다입니다. 자, 이렇게 시기별로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